제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게 된 그 가까운 배경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이석기 의원과 7분의 그 동료들, 그분들 가족들을 만나면서 조금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통합진보당 아까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해산된 그러한 사건 때문에 나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74년에는 뭐 잘 아시는 대로 긴급조치 1호, 2호, 3호, 4호 박정희 유신 독재 때 긴급조치가 발동이 되었을 때 203명이나 되는 많은 청년 학생들이 무더기로 구속이 되었고, 그 가운데는 이제 교수님들, 변호사님들, 또 목사님도 계셨고, 또 특히 우리 지학순 주교님, 원주교구의 지학순 주교님도 계셨습니다. 이제 그런 역사적인 그 아픔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성당에서 이 세상 현장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얼마 뒤에 이제 지학순 주교님은 석방이 되셨잖아요. 물론 이제 다른 분들도. 근데 감옥에 또 많은 분들이 남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학순 주교님이 구속에서 석방되셨다고 우리가 멈춘다는 것은 좀 이기적인 접근이 아니냐. 자기 가족이 구속됐을 때는 뛰어다니다가 아직도 많은 청년학생, 노동자, 또 인혁당 관계자들이 감옥에 계신데 그분들도 함께 나오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 원인을 또 연구하다 보니까 그 독재 정권이었고, 그 독재 정권을 타파해야지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유신 정권의 문제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저희들이 변호사들한테 배우면서 현장에 이렇게 뛰어들게 되었는데, 그 일련의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사실 저희 사제들을 이 역사의 현장으로 끌어낸 것은 그 당시에 학생 청년들이었어요. 그 청년 학생들의 그 투신, 열정을 보면서 그렇게 대학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때였습니까? 뭐 지금도 어렵지만, 애써서 대학 간 그 학생들이 그냥 졸업만 하면 미래가 보장이 되었던 때예요. 지금처럼 뭐 취직난으로 고생할 때가 아니라 대학만 졸업하면 다 미래가 보장되었던 그때, 그 청년 대학생들이 감옥 가기를 마다하지 않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독재 정권과 맞서 싸웠던 그 투신과 열정이 저희들 사제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을 역사 현장으로 끌어내었고, 실제로 제가 40여 년을 이 현장에서 지내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신학교에서, 또 신학과정에서, 또 성당에서 기도하면서 많은 것도 우리가 가르침을 얻었지만, 또 더 큰 가르침을 역사 현장에서 얻었고,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감옥에 한 2년, 2차례 있으면서 감옥에서 성경을 읽었을 때 그 성당에서나 신학교 강단에서 배웠던 그 신학의 감동을 넘어선 다른 내용을 제가 얻었어요. 이 감옥의 자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자리였구나. 이 자리가 골고타 현장이었구나. 그리고 제가 76년 서대문 그 감옥에 있을 때는 바로 그 감옥에서 우리 순국 선열들, 일제 나라를 빼앗겼을 때 나라를 찾기 위해서 몸바치셨던 우리 순국 선열들이 그 감옥에서 갇혀 계셨고, 또 고문도 당하셨고, 또 그곳에서 돌아가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순국 선열들의 그
혼을 느끼면서 감동을 가졌고, 또 남북 그 분단의 비극 과정 속에서 또 많은 분들이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특히 60년 이후에 4.19 이후에는 독재와 맞서 싸웠던 많은 의인들이 그 감옥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와 있을 때, 이 자리가 정말 거룩한 자리구나. 나를 정화시키는 곳이구나. 제2의 신학교구나. 그리고 이론적으로 배웠던 그 모든 신학을 종합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정연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감옥 생활 끝나고 나서 글을 쓸 때 감옥의 영성, 감옥이 우리를 정화시킨다. 인간을 진실하게 만들고 겸허하게 만든다를 제가 깨달았고,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박정희 정권도 비판하고 그 딸인 이 박근혜 이 현 정권도 비판하니까 제가 박정희에게 그 탄압을 받아서 분노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앞에서 웃었어요. 감옥에 가서 살면 박정희는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 귀중한 감옥 생활에서 박정희 같은 거로 생각을 합니까? 하늘과 나와의 관계, 절대자와의 나와의 관계, 또 감옥에 갇혀있는 많은 의인들, 학생들, 청년들, 순국선열들, 고귀한 삶, 그리고 제가 성당에서 또는 학교에서 지냈을 때 밖에서 혹시 내가 젊은이들에게, 교우들에게 무리하게 하지 않았었나 하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 반성의 시간. 그리고 감옥 생활이 바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청소하고 식사 받고 또 기도하고 책 읽고 하면 하루가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박정희 같은 악인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감옥에선 너무 바빠서 박정희 같은 건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책을 보면, 문학책을 보면 그냥 뭐 과거에서부터 전 세계를 이렇게 오갑니다. 그 감옥의 영역에서 머리로 러시아, 런던도 이제 영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또 과거 1000년, 2000년, 3000년 전 역사에서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은총의 장소가 감옥이거든요. 그런 내용들, 선거제도가 있으니까 하지만 정치라는 게 한계적이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다 그만이고, 또 요새 뭐 성완종 전 경남 기업 회장인가 그분 어제 돌아가셨는데, 그게 뉴스를 이렇게 지금 도배하고 있는데, 전 그걸 지켜보면서도 아니 그 사람들 돈 모은 거를 우리 다 아는 거야. 그 사람이 말했다고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아니 그 뭐 박정희 전두환이가 돈 모은 걸 몰라요? 그거 다 알잖아. 그게 그 사람이 뭐 몇 마디 좀 이렇게 뭐 써놨다고 그게 무슨 폭풍이다 그러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나기서 기자라는 것들도 웃기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참 애들 장난 같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지 그러나 또 민주주의인 그런 선거라는 절차가 있으니까 또 이 지구에서 그런 선거가 있는데, 하여간 제가 이상구 의원한테는 하여간 다 야당 후보라고 그러나 나온 분들끼리 좀 힘을 합해서 어떻게든지 하여간 한나라당, 새누리당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만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의 기조는 이미 민족문제연구소의 운영위원들이 대전에서 2달 전에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때 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제가 또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한 25개 지역 정도 다닌 것 같아요.
경상도에서부터 제주도, 전라도 또 등등 다니고 그랬는데 그렇게 다니니까 좀 힘은 든데 제 건강에 좋더라고요. 우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니까 그래서 건강의 비결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 이건 건강해. 물론 운동도 중요한데 그래서 저하고 가까운 분들이 저만 언론 자유 있다고 요새 그러는데 70, 80년대 때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막 법으로 제재를 가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형벌은 가하지 않습니다. 이제 뭐 벌금이라든지 다른 걸로 제재를 가하는데 제가 또 벌금 받을 일은 또 하질 않으니까 뭐 이렇게 잘 피해가면서 현 정권 시대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선 올해가 아시는 대로 광복 70년 또 분단 70년이죠. 70이라는 숫자와 함께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지만 그 해방은 동시에 분단의 아픔과 같다. 이런 역사적인 모순을 우리가 함께 가슴속에 두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 70년을 맞는 이 해는 뭔가 결실을 못 맺더라도 결실을 맺기 위한 어떤 첫걸음은 우리 민족이 띄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면서 우선 대화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깝게는 헌법재판소 그게 1987년 6.25항쟁 민주화의 결실이거든요. 87년 우리 민주항쟁의 결실로서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졌는데 사실 그 헌법재판소도 조금 전두환 시대 때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기구였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제 헌법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어떤 면에서는 대법원보다 더 중요한 기구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뭐 좋은 결정 나온 것도 많이 있지만 지난번에 나왔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건 아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그 결정도 처음에는 5대 3대 1로서 부결될 거다. 그런 예측을 했다가 이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니다. 6대 3일 거다. 7대 2일 거다. 이러다가 또 무슨 청와대 무슨 사건, 정윤회 사건이 나니까 그걸 덮기 위해서 이 통합진보당은 빨리 해산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더니 실제로 해산 결정이 났습니다. 그건 아시는 대로 8대 1이에요. 숫자가. 9명 헌법재판관이 8명이 찬성을 하고 한 분이 반대를 했는데 그 반대한 재판관이 김이수 재판관. 근데 헌법학자들이 평을 할 때 그 김이수 재판관의 그 결정 의견이 정말 보수적인 결정,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나머지 8은 그건 정치의 눈치를 보는 결정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헌법재판소가 8대 1로 결정한 것은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다. 6대 3 결정이 났다든지 7대 2가 되면 또 해석이 또 분분해요. 이렇고 저렇고. 근데 8대 1이니까 이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8은 쓰레기다, 쓰레기. 그건 법으로 판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판결한 다음에는 또 오자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게 막 또 고쳤어요. 판결문을 수정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시험 본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또 고쳐. 그 자체가 법 이론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 8명의 그 헌법재판관들은 법에 기초한 판결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치 논리로서 판결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분, 김인수 재판관이야말로 정말 법에 기초해서, 양심에 기초해서, 시대 정신에 따라서
민족 정신을 기초로 해서 받기 때문에 그 김인수 재판관이 참으로 보배다. 여기 모이신 우리 모두가 다 김인수 재판관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민족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 남은 귀한. 아까도 말씀하실 때 여기 더 소수가 오셨잖아요. 근데 이 여론이라는 건 사실 믿을 게 못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예수님도 환영을 많이 받으셨어요, 처음에.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환영했던 인파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렇게 선동이 됩니다. 제가 70년대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을 때 막 옥박지르면서 저보고 막 북한에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가냐 북한에를. 여기가 내 고향인데 당신이나 가라. 그랬더니 그때는 왜 여의도가 광장이었잖아요. 이제 지금은 공원이었지만 거기서 뭐 몇십만 명, 100만 명에서 방공 골기대회를 가끔 하지 않았었습니까? 학생들 동원시키고 다 그걸 보라고 그러길래 여보쇼 그 여의도에 모인 그 방공 골기대회 때 모인 그 군중들 그 사람들은 김일성이가 내려오면 또 김일성 만세를 볼 사람들이야. 그 군중을 믿어?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짓은 안 해. 이러면서 이제 수사관들하고 논쟁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론은 그런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여론이 있습니까, 이게? 조중동, 쓰레기들이 막 내보내는 거예요. 참된 여론은 우리 양심, 순국선녀들의 정신, 4.19 정신, 광주항쟁 정신, 87년 6월항쟁 정신, 이런 데 있다는 것.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 오셔도 좋습니다. 한 분이 100분, 1000명, 10,000명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을 때 정말 목숨 걸고 일제와 싸웠던 의병, 독립군들은 강만길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5,000명, 6,000명 정도였었대요. 2천만 명 중에서 그 당시에. 물론 국내에 계신 분들이 다 일제에 대해서 항거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지만 정말 목숨 걸고 싸우셨던 분들은 5, 6천 명이었답니다. 그 전에 물론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셨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양보다 질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가 꼭 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올해 이 광복 70년의 의미와 또 이 헌법재판소의 아주 불의한 판결, 옳지 못한 판결 통해서 우리가 87년 체제를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린 제2의 민주화운동을 우리가 펼칠 때가 왔다. 헌법재판소는 그 기능이 끝났습니다, 이제. 87년 정신을 그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스스로 그 정신을 저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 헌법재판관들을 버려야죠. 이게 제가 현장에 나서게 된 가까운 그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꼭 1년 2개월 전에 지난해 1월 달 초에 그 지금 감옥에 있는 이석기 의원과 7명의 그 동료들 다 해서 7분이 감옥에 계신데 그분들의 그 가족들, 부인들이 찾아오셨어요. 40대, 50대 젊은 여성들인데 오셔서 그때 1심 재판 때입니다. 수원. 저보고 구명운동 서명을 좀 요청을 했어요. 그때 제가 조금 이렇게 멈칫했어요. 우선 피곤하고 또 워낙 그 사건이 아주 나쁘게 언론에 보도되었었기 때문에 좀 내막을 잘 모르는 터인지라 조금 멈칫했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꼭 40년 전 돌아가신 인혁당 8분 관계자 어저께 40주기 추모식을 조계사 강당에서 했습니다. 이제 그분들과 가족들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야, 또 40년 전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죽은 8명 인혁당 관계자들
사건을 잊었어? 그분들을 돕듯이 이분들도 무조건 도와야지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서류를 받아들고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분들하고. 그런데 그날 오후에 문익하 목사님 20주기 추모 예배가 서울 수유리 한국신학대학교 예비당에서 있었습니다. 오후 제가 거길 갔더니 오전에 만났던 그 어머니들이 그 현장에 와 계신 거예요. 서명 받기 위해서. 근데 추모 예배당에 들어가시는 대부분들이 외면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도 조금 마음이 좀 안 됐고 가족들은 더 마음이 안타까웠었겠죠. 그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제 기도 차례가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 드리기 전에 제가 앞에서 서명받고 계시는 젊은 엄마들 이렇게 봤는데 제가 오전에 그분들을 만나고 지금 또 만났습니다. 제가 문익하 목사님께 여쭙습니다. 목사님 20년 전에 가서 하늘에 계신데 우리 지금 어렵습니다. 저희들 좀 도와주세요. 근데 지금 구속된 분들을 위해서 남편들 위해서 서명운동 받는 저 부인들 위해 우리가 서명을 해야 됩니까? 또는 외면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쭙더니 문익하 목사님이 다 이렇게 야단치시면서 이 사람아 무슨 소리야? 서명해야지. 인혁당 사건 잊었어? 또 남재준이 어떤 친구야? 부정선거의 주범이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조작했는데 당장 나서서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알려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나가실 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배 끝나고 가실 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다 서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저도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침 제주의 강물 주교님이 우리 가톨릭에서는 앞장서서 서명운동을 하셨고 또 의견도 발표해 주셨어요. 가톨릭에서 적극적으로 또 호응해 주셨고 또 나중에 알았는데 마침 그 구속된 분 중에 한 3분, 4분이 가톨릭 신자세요. 이석기 의원도 신자고. 그러니까 제가 이건 더 해야 되겠구나. 또 그 이석기 의원의 그 누나가 여럿인데 그 중에 이제 바로의 누나인가 봐요. 90년대인가 그분이 국방부 아주 무슨 정보기획관이었었는데 아주 유능한 정보 분석관이었는데 이석기 의원이 감옥 가는 바람에 붙들려 다니면서 보안사, 기무사 끌려다니면서 너무 시달려가지고 이 여성이 암에 걸려서 40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던 그러한 나이였는데 그런 또 아픈 얘기를 들으니까 더 이렇게 저도 마음이 더 아팠고 그런 개인적인 사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또 한 차례 여기 우리 이상규 의원하고 또 수원교도소에 면회도 가서 기도 같이 한 적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지나는 것을 확신하면서 제가 거기에 나섰습니다. 이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통합진보당이 그렇게 해산이 된 거예요. 그 해산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차례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참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우리들 의견을 이렇게 모으면서 해산된 날 지난해 12월 19일 해산이 결정되었을 때 다 침통한 얼굴로 모습으로 모였는데 그때 제가 통합진보당 그 관계자들에게 그랬어요. 새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성서적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죽어야 산다는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 묻혀 썩어야지 또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성서의 말씀에서 이 통합진보당이 지금 죽어야지 우리 많은 국민들을 깨우치면서 이 민주주의가 더 아름답게 꽃필 수가 있다. 그러한 각오로 접근하자 하면서 이제 민주주의 회복과 수호에 대한
결의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과거에 그 통합진보당에서 일하셨던 분들 또는 뭐 진보연대 일하셨던 분들이 한 부류 크게 노력을 했고, 또 한쪽에서는 1974년 박정희와 전두환과 맞서 싸웠던 그 민주주의, 민주운동했던 학생운동 하셨던 분들, 각 대학의 민주동문회라고 있는데 그 민주동문회가 재결성되면서 한 부분이 있었고, 또 각 지역마다 또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지역의 사정 따라 조금 좀 다릅니다만 환경운동과 함께 민생운동, 노동운동 등 여러 가지 운동하면서 자생적으로 생겼던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런 불의한 정권은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모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가, 묶어야 되는가, 이런 걸 우리가 고민하게 되면서 여러 차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난번에 2심에 지금 먼저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 그 사람이 2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이 되었잖아요. 법정 구속이 되었죠. 그 다들 뜻밖의 구속으로 놀랐어요. 본인도 아주 1심처럼 무죄가 될 줄 알고 다 그 선언문까지 준비해 갔다는 거예요. 근데 판사가 딱 법정 구속을 시키니까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2년 반 전 2012년 12월 19일에 그 대통령 선거가 무효라는 법적인 판결과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관권 불법 선거를 했는데도 판사들이 이리 밀고 저리 밀었는데 그래도 그 법의 한 판사가 합의부였었겠습니다만 그렇게 판결한 게 참 다행이었죠. 실제로 19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였어요. 관권 불법 선거였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뭐 지금 같지만 지금 새정치연합 그 당시 민주당이 그걸 싸우질 못했어요. 1960년 3.15 부정선거 때는 마산에서부터 그 당시 민주당이 목숨을 걸고 그 표를 지키면서 투표함을 지키면서 싸웠기 때문에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를 입증하고 이승만을 몰아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표를 지키지도 않는 거예요. 정말 무능하죠.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그날 12월 19일에 8시 반에 서울 SBS에서 박근혜 당선 유력이라고 크게 글자가 떴어요. 서울은 개표를 10%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아주 언론과 컴퓨터와 이게 다 입체적으로 관계해서 조작을 한 건데 이 민주당 바보 같은 그 입회자들이 포기하고 도장을 다 찍고 나온 거야, 이 병신들이. 그 나중에 제가 그 당 대표들한테 막 항의를 했습니다. 이거 항의를 해라. 근데 이 병신들이 도장을 찍고 나왔으니 어떻게 항의를 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정권이 서게 된 거는 그 공범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럼 우리 국민들의 그 귀중한 한 표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그 정당이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시민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몇 사람은 감옥도 갔다가 얼마 전에 이제 보석으로 다 나왔습니다만, 그리고 그 5,000명 선거인단이 유권자들이 구성해서 대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그럼 선거법에 6개월 내에 그거를 개심하게 되어 있어요, 재판을. 안 하고 있어요, 2년이라도. 2년이라도 안 해. 이게 지금 법치국가 아닌가, 지금 이게.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은 19일이 선거일이잖아요. 18일에 이미 선거 결과가 나왔어. 그게 또 수두룩해, 그냥. 어떤 데 무더기표가 수두룩해. 이거 조사를 안 해요. 언론도 보도를 안 해. 한겨레까지도 안 해. 다 썩었어요. 그래서 7, 80년대 때는 정말 독재가 심했기 때문에 언론이 안 나도 순수한 학생들과 국민들과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해서 뭐 언론도 그렇고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는
근원적인 회개가 있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 구체적으로 지금 세월호 참사도 보세요. 제가 대구에 가니까 정교조 위원장 하셨던 분은 참사라고 그러지 말고 학살이라고 그래라. 막 이러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학살. 그거 1년 동안 하고 내일 모레가 1년인데 세월호 진상 무슨 조사하기엔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시행령, 대통령령이라고 이렇게 준 게 뭐예요? 그걸 조사하자는 게 아니야. 조사를 못하도록 하는 거야. 아,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위원장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언론이 그걸 짚질 않아요, 또. 그래서 그저께 이제 인터뷰할 때 기자들이 많이 왔잖아요. 백규환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그분 선생님 말은 조금 어떤 데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 이렇게 카메라 하니까 그러면 눈깔로 찍지만 말고 갖다 좀 실어내! 이러고 막 야단을 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저는 그렇게 야단은 또 안 하거든, 하더라도. 근데 백규환 선생님도 원색적으로 그냥 막 얘기를 하고. 하나도 안 나요, 하나도 안 나. 근데 그거는 이석대 위원장이 얘기하듯이 저는 범죄자라고 그래요. 피의자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범죄 혐의가 있는 그 사람 보고 네가 조사해라. 이런 거와 똑같다는 거죠. 해수부가 조사 대상자인데 그 자가 와서 기획실장에서 총괄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돈 준다고 돈 얘기만. 정부의 돈은 주는 것도 없어요. 다 다른 돈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 국민들을 2번, 3번 모욕하고 능력 과족들을 아프게 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거 정말 분노할 일인데, 근데 이 분노도 뭐 함부로 해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축적을 해야 돼요. 아, 이걸 봐야 되는구나. 그런데 역사는 언제나 뜻밖의 일이 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뜻밖의 일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하느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또는 뭐 역사적으로는 야, 참 그 묘하게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럽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이 성완종 회장의 이 죽음 사건, 이거 다 저희들끼리 싸우다가 일어난 일이거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다시 정리하고 종합해야 할 그러한 용기 또는 지혜, 이러한 결의를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지 지난번 그 대통령 선거는 관권 불법 선거였었다는 점, 그래서 이제 또 한쪽 시민운동 분들이 앞으로 그럼 투표할 때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수개표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수개표. 그거는 전국에 투표소 수가 15,300여 개래요. 15,300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한 투표소에 유권자 수가 평균 3,000명 정도. 3,000명 정도. 그래서 저녁 6시에 투표가 끝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마저 개표하자. 손으로 쉬자. 그럼 100% 투표해도 3,000표. 80%면 한 보통 2,400표. 손으로 이렇게 쉬어도 2시간이면 다 쉬어, 그거. 장난하고, 불법 선거하고, 컴퓨터 조작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자. 그걸 이제 수개표 청원을 했습니다. 뭐, 이 새누리당이 절대로 응하지 않겠죠. 우리들이 요청해가지고 꼭 그거를 해서, 유럽은 다 수개표입니다. 컴퓨터로 하는 나라 없어. 그냥 숫자만 이렇게 세는 거지, 우리는 그걸 분류까지 하잖아요, 분류. 그러니까 어떤 사람 다른 타당 대표표에다가 지네들 거 앞뒤에 한 장씩만 넣으면 된다는 거야. 또 컴퓨터는 입력만 딱 해놓으면 아무리 표가 많이 나오도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그러면 과거의 것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앞에 거 내일을 위해서, 내년을 위해서, 내후년을 위해서 수개표 운동을 하자.
이런 운동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 이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을 역사적으로 조금 정리하고 싶었는데, 며칠 전에 한겨레인가 그 젊은 교수들 대담이 잘 보도가 되었어요. 우리도 1945년 이후에 왜 해방정국 이후에 친탁, 반탁 논의가 있었다고 늘 저도 들었는데, 하도 복잡해서 그건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저도 감옥에서 역사를 보는데, 당도 하도 많고, 뭐가 많아가지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천주교 정의원 정사재단은 절대로 이름을 바꾸지 말자. 이놈의 당도 어떻게 이름을 하느냐 모를 수가 없잖아. 아, 그놈이 그놈인데 맨날 이름만 바꾸는 거야. 어?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안 바꿔요. 근데 전두환 때 70년대 모든 운동단체는 전부 다 그냥 없애버렸어요. 근데 우리만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정보부인데 안기부가 됐잖아요. 끌려갔는데 안기부 책임자가 그럼 이름만 바꿔달라고, 이름만. 천주교 전용 정부사재단인데 당신들만 그 이름이 있는데 이름만 바꿔달라고. 사정사정이야. 그래서 제가 있다. 이름을 제가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려면 저를 내보내주셔야 되거든요. 아니, 천주교를 어떻게 바꿔, 내가 만든 게 아닌데, 천주교. 정의구현. 아니, 그럼 우리가 불의를 삽니까? 정의구현은 우리의 인간의 목적이, 신앙인의 목적인데. 또, 사제단. 아니, 내가 혼자 사제입니까? 여럿이 있는 건데.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러면서 이제, 그 이름을 지켰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좋잖아요. 하나만 외우면 되는데. 이게 45년 이후에 당이 어떻게 많은지 정신이 없는 거야. 무슨 당. 지금도 우리 당 개별 보세요. 아, 쓰레기 같은 이름이 그냥 쫙. 그놈이 그놈들인데, 그냥. 어? 이런 내용들 속에서 좀 힘든데, 그때 1945년 12월 27일자예요. 12월 27일 우리 가톨릭에서는 사도 요한 축일이야. 성탄 다음 날날. 그래서 내가 날짜까지 외우는데, 그날 동아일보에서 동아일보 사기꾼 이놈들이 거짓말 보도를 한 거예요. 소련에서 미국과 회담하는데 사실 미국이 한국을 신탁 통치해야 된다. 이렇게 안을 내놨어요. 소련은 그래도 되냐 이렇게 했는데, 동아일보에서 우리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소련이 우리 신탁 통치를 요구했다. 이렇게 신문짝이 난 거예요, 신문에. 그러니까 막 이제 반탁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놈들이 좀 친일파 놈들이야, 친일파 놈들이. 근데 미국 놈들은, 미국 군정은 그걸 알았어요. 알면서도 재밌거든. 이렇게 놀아나는 게, 우리가 주장한 게 아니고 소련이 주장했는데, 소련이 했다고, 미국이 주장한 걸 소련이 했다고 신문에 하고, 그것 때문에, 친탁 반대, 소련 반대 이러고 하니까, 미국은 재미가 있는 거야. 군정놈들이 이렇게 보면서, 야, 괜찮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오보, 거짓말 보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 교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정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정 보도를 안 했어요.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가 알고 배워왔는데, 80년, 90년대 와서 역사학자들, 정치학자들이, 젊은 학자들이 공부를 하고서 그거를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50년, 60년 동안에 놀아난 거예요. 그냥 속아났어요. 그게 미 군정이 우리나라를 묘하게 다스렸던 건데, 미국이 우리나라 와서 3년 동안 군정은 미국의 우리가 식민지입니다, 그게. 말 좋게 미 군정이죠. 미국 식민지예요. 그 미국 포고적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일본의 식민지에서 미국 식민지로 바뀐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근데 그때 미국이 등용한 자들이 누구야? 다 친파들. 왜냐하면 친파들은 약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개니까, 야, 이리 와. 그러면 일본 놈한테 가서 붙었다가
미국놈한테 붙었다가 또 중국이면 중국 와서 붙고 항상 권력에 붙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공을 부르짖어야 돼요. 무조건 반공을 아주 입에 거품이 나게 부르짖는 자들은 뿌리를 가서 캐보세요. 친파들입니다. 이게 한국 정치사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일제시대 때 부역했던 자들 그걸 청산하자. 근데 아직도 청산을 못한 거예요. 이 내용이 참 쌓이고 이거 우리 민족사의 원조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가르쳤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48년, 49년에 반민족 친일 행위자 조사위원회, 처벌위원회, 반민특위, 특별위원회가 생겼잖아요. 일본 반민족 행위자를 우리가 조사해야 된다. 그런데 반민족 행위자들은 대부분 경찰 간부들이야. 공무원들이야. 또 이승만 패거리들이야. 이걸 조사하려고 그랬더니 이승만이가 야, 이거 없애버려. 경찰이 쳐들어가서 반민특위를 해체시켰잖아요. 해체시켜 못했어요, 조사를. 그게 우리 민족사의 원조입니다. 근데 지금 세월호 이 비극 참사 사건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 똑같은 거예요. 이런 관점을 이 기자들은 다 압니다. 하면서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 정기를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걸 못했어요. 프랑스는 드골이 영국에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어요. 그리고 프랑스의 괴뢰 정권을 만들었어요. 비지 정권이라고, 비지. 나치에 협력했던 정권이 있습니다. 5년이에요. 우리는 36년, 40년을 일본에 지배받았었는데. 그런데 5년 뒤에 45년에 드골이 프랑스로 들어왔어요. 파리의 노틀담 성당에 다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미사를 봉헌하는데 드골이 자기 동료들과 부하들을 성당 앞에 배치해가지고 5년 동안에 나치 정권에 부역했던 비지 정권에 협력했던 자들은 성당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주교들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주교들도 막 성당에 너희들은 못 들어와. 5년 나라를 빼앗겼을 때 고난받았던 민중과 함께하지 않았던 종교인들이 어떻게 같이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냐. 너희들 못 들어와. 그리고 성당에 들어오는 주교들도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바티칸하고 외교를 맺으면서 그 주교들을 다 해임시켜버렸어요. 이게 프랑스의 민족 정신입니다. 무려 10여만 명을 처치했고 그 비지 정권의 책임자는 드골과 친구예요. 자기 아들의 대부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다 처형하셨어요. 이게 프랑스의 정신인데 우리는 친일파 판을 치는 친일파 천국이 된 거예요. 바로 그 자들이 지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3당 합당, 그 다음에 이회창,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 물줄기가. 이거를 정리해야 된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더 저기 노론 벽박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또 우리 이덕일 역사문화연구소장은 우리 사재단 특강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 너무 기니까 하는데 하여간 옛날에 명나라가 최고다 그러는 놈들이 청나라가 자면 청나라가 붙고 그놈이 친파 이완용이 대표고 그리고 가서 미국에 붙고 독재에 붙고 또 박정희가 그 예범자 아닙니까 이제 그런 자들. 그러니까 저는 요새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얘기를 두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무원들 얼마나 머리 좋습니까? 다 행정고시 합격하고 그런 공무원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좋은 머리를 정말 민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 자들이 그걸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 좋은 머리로 미국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중국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소련, 러시아와 대결을 이길 수 있는,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머리를 써야 되는데 큰 나라 앞에서는 딱 죽어. 그리고 이 못난 놈이 우리 시민들, 국민들만 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 정말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이 어째서 공무원이냐를 물어봐라 하면서 제가 그분들을 꾸짖고 한 거예요. 좋은 머리를 좋게 써야 되는데 나쁘게만 쓰는 거예요. 나쁘게만. 이게 우리 전체적으로 민족 전체가 좀 성찰해야 될 일인데, 첫 번째는 어쨌든지 이 친일 잔재, 친일파들을 청산해야 된다. 이 친일파 청산은 자연스럽게 독재 잔재,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독재 잔재를 청산해야 되는데, 지금 이승만 또 박정희를 부활시키는 그 골빈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그 주범이 바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또 중앙일보 같은 이런 썩은 언론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민족운동연합회 일을 할 때, 이 민족정기가 정말 민주주의의 기초구나. 민족정신을, 친일잔재 청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민주화를 짓밟았던 이 독재잔재를 없애야 되겠다. 그런데 세 번째 또 요새 툭하면 종북 그러잖아요. 지금 종북이 어디 있어요? 통일을 하자는데 민족이 분단되었으면 일치하자면 그거는 고귀한 생각 아닙니까? 근데 이걸로 먹고 사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 국방부 장관이 와 있다는데, 사드, 미국은 경제가 무기 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우리가 조금 잘 사니까 그 무기 팔아먹으려고 막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전쟁 안 된다, 무기 안 된다, 군사훈련 안 된다, 평화로 가야 된다, 남북의 일치로 가야 된다. 우리가 들고 일어서야 됩니다. 이 남북 평화협정을 우리가 지금도 남북 정전협정이잖아요. 53년의 정전협정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휴전 상태에 있어요. 이거를 미국이 동의 아예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당사국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미국과 북한과 중공이 당사국이고 우리는 거기 끼지도 못했어요. 근데 미국이 평화협정을 가자도 안 해주는 거예요. 평화협정은 자기네 영업이 안 되잖아요. 무기 팔아먹는 게 안 되는 거야. 이거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제. 요새 군인사회의 그 비리 한번 보세요. 이런 정도의 비리가 아니에요. 군인의 그 핵무기, 무슨 사드니, 미사일 이런 거는 비행기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다 우리 국민의 돈이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감시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언론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이 분단 세력하고 우리가 하나가 돼요. 통일이 돼야 된다. 교황님이 작년에 오셨다 가셔서 떠나시는 날 8월 18일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남북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민족입니다. 같은 언어를 쓴다는 것은 어머니가 같다는 표시입니다. 어머니가 같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더 잘 사니까 잘 못 사는 북한을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십시오. 교황이 그랬어요. 저는 교황님의 그 말을 듣고는 조금 마음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분은 외국분이잖아요. 어쨌든지. 외국 사람이 우리한테 그렇게 조언을 해주니 얼마나 우리가 못난 사람들입니까? 또 그 얼마 전에 지금 은퇴한 우리 한국 교황대사 했던 이태리의 모란딘이라는 그 대주교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가끔 육자회담이 나오잖아요. 왜 너희들 육자회담하냐? 물론 외교적으로 필요하게 육자회담을 해서 적당히 내 나라,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을 잘 외교적으로 선용할 필요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너희들은 양자회담, 이자회담을 해야 된다. 어느 나라가 남북 통일을 원하느냐? 일본이 원하겠느냐? 일본이 원합니까? 안 원해요. 중국, 러시아, 미국, 그 어떤 나라도 남북이 통일되기를 원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가 돼야죠, 우리가. 근데 이 바보 같은
정치인들은 뭐 통일은 뭐 대박이다. 그 대박은요, 통일에 대한 모욕입니다. 대박이라는 용어는 노름용어잖아요, 노름용어. 아무것도 안 하고 나오는 게 대박이야. 통일은 피눈물 나게 노력하면서 얻는 결실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1월달 모임 때 그 서울대 백낙정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박근혜 이 여인은 통일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없다. 통일이 뭔지를 몰라요. 통일을 알려면 2000년에 남북 그 공동선언, 김대중, 김정일의 공동선언에 나온 이 항을 알아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남쪽에서 원하는 통일은 남북 국가연합을 바란 거예요. 국가연합. 서로 국가끼리 연합하자. 근데 북쪽은 연방제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치가 안 돼. 국가연합과 연방제는. 안 되니까 그러면 남쪽에서 얘기하는 국가연합과 북에서 말하는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가서 노력하자. 그러면 연방제가 뭔지, 낮은 단계 연방제가 뭔지, 그걸 연구하면서 통일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노력도 없이 항상 욕만 하면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건 선조들에 대한, 민족사에 대한 또는 거룩한 통일업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도대체 통일의 의지도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어요. 그럼 저기서 대화하자고 계속 얘기를 하면 대화하면 되는 거야. 또 토를 달고 또 토를 달고.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만 속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를 봐라, 그리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죠. 우리는 뭐만 하면은 뭐든지 북한에서 했다, 중국이다, 일부 국민들을 또 속인다는 거예요. 조선일보 앞장서서. 그래서 정말 건강한 뜻을 가진 분들이 뜻을 펼칠 수 있는 이 마당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민족사에 대한 통일의 참된 뜻이 뭔가를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됩니다. 저는 뭐 신학적으로도 성서를 보면 우리 이스라엘도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남쪽은 유다 왕국,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몇백 년 동안 갈라졌어요. 갈라졌지만 하느님을 놓고는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또 예언자들이 북쪽 예언자가 남쪽도 꾸짖고 남쪽 예언자가 북쪽도 꾸짖고 서로 잘못한 것. 그러면서 항상 공통의 가치를 찾아 나갔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이 통일에 대한 염원과 시각도 넓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91년에 노태우 정부 때 이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남북 공동 협의서를 그때 합의서를 만들었는데 그게 아무것도 지금 물거품이 됐습니다만 그때 2년적으로 합의한 것이 남쪽은 그 당시에 중공이죠. 중공과 그 당시에 소련과 국교를 맺자. 공산국가와. 그 대신 북한도 일본과 미국과 국교를 맺자. 또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유엔은 북한에 가입한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공식 국가예요. 우리도 가입했고. 그럼 이런 특수성. 우리 같이 유엔에 가입한 공식 국가란 말이에요.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항일 독립운동 때 북한 쪽에서 목숨 걸고 만주 지역에서 싸웠습니다. 항일 투쟁의 주역들이에요. 이거 역사적인 사실, 이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근데 이런 거를 전부 다 거부한 채. 또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와 국교를 맺었잖아요. 일본은 아직도 북한은 일본과 미국과 국교를 못 맺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부 당국에 늘 얘기하기를 우리가 앞장서서 북한이 미국과 국교를 맺도록, 북한이 일본과 국교를 맺도록 우리가 나서서 도와주자. 그럼 북한이 얼마나 우리를 고맙게 생각하냐. 이게 형제애지. 그냥 회방만 놓고, 야, 이게 무슨 형제냐, 이게. 같은 핏줄인데. 이런 큰 마음을 가져야지 통일을 지향하는 건데, 그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런 세 가지 물줄기. 친일잔재 청산.
독재잔재, 유신잔재 청산, 분단 세력을 청산해서 통일을 지향하자. 이런 세 가지 큰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나서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제가 좀 강조를 했더니, 요새 이제 경제학자들이 저보고, 신문이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되셔서, 노무현 대통령이 되셔서, 뭐가 민주주의가 됐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국제금융시대, IMF 시대가 와가지고 그걸 극복하느라고 애를 썼지만 실제로 결과는 신자유주의가 막 들어와서 무차별하게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오늘 청년들의 취직이 어렵게 되는, 경제도 어렵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신자유주의를 뿌리내린 게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FTA 마구 체결하는 바람에 또 제주 강정마을 이래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결국 이명박이한테 다시 정권에 가가지고 퇴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또 관료 부패된 관료주의, 부패된 기업, 이런 걸 해체하고 또 정리해야 됩니다. 신자유주의를 정리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농민운동, 또 민생운동, 노동운동과도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이것이어야지 뭐냐. 그래서 제가 광주에 가서 강연할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이제 뭐 보면 새정치나 뭐 언론이 조금 과장해서 욕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뭐 친노 비노로 항상 뭐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김대중과 노무현을 합해서 그거를 넘어서는 제3의 가치를 창출하자. 우리가 산소와 수소가 합하면 따로따로 놀지 않고 물이라는 H2O, 물이라는 제3의 창조물이 나오지 않냐. 그럼 김대중, 노무현 합해서 제3의 아름다운 민주 통일을 지향이라는 가치를 형성하는 그런 데로는 더 나아가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정치인들은 들을 때는 뭐 좋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이제 자기 밥그릇 싸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사실 정치라는 건 사실 아름다운데, 우리 한국 정치는 조금 좀 슬퍼요. 그래서 저는 또 너무 정치에 혐오증을 갖게 언론이 또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혐오심을 갖진 말고 그분이 잘하도록 우리가 격려해주고 밀고 채찍질을 하자. 저도 다니면서 요새 새로운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새정치나 비판하지 않고 그분들을 넘어서서 그분들이 와서 우리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큰 아름다운 민주 또 통일을 위한 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자. 그런 국민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제2의 민주화 운동을 위한 민주주의 국민행동을 지난달에 저희들이 발기인제를 가졌습니다. 이런 또 얘기를 했더니 정치학 교수들 몇 분들이 저에게 또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치는 현실입니다. 이론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는데 그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침 얼마 전에 선관위에서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하고 지역구를 200명으로 하는 2대1 구도로 해서 국회의원 300명이지만 2대1 구도로 하자는 그 안이 제시가 되었어요. 선관위가 하니까 조금 제가 불안했거든요. 이게 무슨 혹시 암수가 있지 않나, 꼼수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정치학 교수들이 가서 선관위 그 실무자들하고 대화를 했더니 선거관리위원회 안에 유럽에서 공부하고 있는 젊은 학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 새누리당 이 사람들하고 상의해서는 정치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해서 폭탄안을 내놓은 게 지역구를 200, 비례대표 100명 이렇게 하자고 안을 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받자. 그러니까 제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신부님, 우리나라는 다수제 민주주의인데 이 다수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승자 독식.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만 힘이 있지, 두 표짜, 세 표짜로 떨어지면 고난인 거예요. 그럼 그 유권자는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식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근데 유럽의 민주주의는 합의제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합의제 민주주의.
그래서 우리도 합의제 아니야 했더니 우리는 합의제가 아니고 다수제 민주주의래요. 합의제와 다수제. 합의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유권자의 투표만큼 국회의원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나라당이 한 157석인가 8석이나 되죠. 과반수가 넘지 않습니까? 국민의 지지를 받은 그 유권자 수는 한 45, 6%밖에 안 돼요. 우리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거는. 그런데 국회의원 수는 50%가 넘어선 거예요. 반이 넘어섰어요. 이거는 무엇이냐 이거죠.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생겼었대요. 그래서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위헌이다. 국민의 지지를 45% 받았으면 45% 국회의원이 있어야지. 어떻게 55%의 국회의원이 있느냐. 그래서 당선된 사람을 또 떨어뜨릴 수는 없으니까 그 대신 그 수만큼 이쪽 야당의 비례대표를 더 많게 또 배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수만큼 국회의원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게 합의제 민주주의, 비례대표 원칙 또는 쉽게 정당 명부제와 같은 이런 얘기인데 OECD에 가입한 나라는 다 이렇게 합의제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한겨레 이제 분석 기사가 났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이 비례대표로 한다면, 합의제 민주 채택한다면 지금과 같은 국회의원 수를 재구성할 때 한나라당은 한 140, 새정치연합은 한 110, 그럼 나머지 한 4, 50이 제3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당도 과반수가 아니니까 일당 독재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제3당이 좋은 정치안에 합의를 해줄 때 합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약자들, 우리 서민들이나 뭐 중소상공인들이나 또는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처럼 영남에 기초한 새누리당, 호남에 기초한 새정치연합, 이런 구도가 깨지고, 지역 구도가 깨지고, 유능한 분들이 정치에 나갈 수 있는 제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 실현.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친일잔재 청산, 독재잔재 청산, 분단세력 청산, 신자유주의, 부패관료 세력 기업 청산하기 위해서는 이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여기서 제가 얻은 교훈은 문익환 목사님이 70년대 저하고 활동할 때 저보다 은사뻘이시지만 늘 이러셨어요. 함신부. 최선을 이룰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차선을 선택하는 지혜를 가지자. 차선을 선택하는 지혜.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법 전체를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침 선관위 그런 안을 줬어요. 그걸 받으면서. 근데 지역구를 줄이면 국회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또 안을 내기를 학자들과 같이 지역구 지금 한 50명 정도가 되는데 그걸 놔두자. 250. 국회의원 자기 지역구가 떨어지면은 목숨 걸고 반대하니까 지역구 놔두는 대신 또 이 비례대표를 또 250석, 500명을 늘리자, 국회의원 수를. 그러면 1대1로서, 그럼 1대1로 우리가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법에서는 1대1이 안 되니까, 뭐 1.5대1이 되든지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이제 국민들이 생각할 때 국회의원들 돈 많이 받는데 뭐 막 야단치는 거야. 다 싫어하니까. 그래서 국회 세비는 동결하고 국회에 나가는 예산은 그냥 고정시키고 그 안에서 국회의원 수가 400명이 되든 500명이 되든 그 안에서 나누어 가는 거다. 그럼 개인이 받는 돈은 조금 떨어지겠죠. 국회의원 세비는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하면은 세비, 우리가 세금 내는데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을 설득을 하자. 이러면서 이제 토론회를 한번 가졌고 또 이달 중순에 많은 시민단체와 함께 이런 토론을 갖고 우리가 정치인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 실현이 바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차선의 방법이에요. 최선은 뭐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지만 그게 우리 뜻으로 막 무너집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주장을 하되, 제가 대구에 가서 이런 강연을 하니까 어떤 여성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많은 단체가 있는데, 그럼 당신 주장하는 것의 특성이 도대체 뭐예요, 특성이? 한마디로 얘기를 하셔. 이러는 거예요. 그거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와 같이 투쟁, 뭐 우리 지금 뭐 민주노총이나 진보당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 박근혜 정권 타파를 위해서 투쟁하는 거 이건 합니다. 근데 투쟁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대안을 찾는, 대안을 제시하지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국민들이 호응하실 수 있잖아요. 대안을 찾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합의제 민주주의를 신하는 대안, 이게 우리가 새로 제안한 거다. 이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좀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펼치고 있는 문제는, 지금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적극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거는, 우리 실무자가 다 같이 일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가치가 친일잔재 청산하자는 것이니까 이게 민족문제연구소의 존재 이유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하고 있고, 또 과거에 민주화운동에 또 모든 분들, 또 이제 뭐 생활운동 하시는 환경운동이나 이런 모든 분들, 최근에 이제 우리 다세대 문화에서 외국인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다세대 문화에서 외국인들도 또 핵 발전 반대하는 운동, 자연운동 하시고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도 힘을 모으자. 그러니까 우리들의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세월호 참사 그 연대와 같이 우리가 두 축이 되어서 같이 하자. 그래서 4월 16일에는 공식 행사가 안산에서도 있고 시청 앞에서도 있습니다만, 그날은 추모의 날이고 17일에는 시청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도전이라는 안을 내가지고 기네스북에 도전하는 건데, 4,160명이 촛불을 들고 세월호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배가 빠지는 모습도 또 하고, 그 다음에 배가 또 인양되는 것도 하고, 이런 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호응하고 있는데, 영국 기네스북에 연락을 했더니 2011년인가 5년 전인가 인도네시아에서 했던 3,777명이 했던 게 가장 큰 숫자래요. 그걸 넘어서면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4.16이니까 4,160명의 그 지원자들을 우리가 모집을 해서 참가비 10,000원씩만 내시고 와서 이렇게 4,160명이 이제 큰 배를 만드는 그러한 행사를, 문화 행사입니다. 문화 축제 행사를 하고, 다음 주간이 이제 세월호 희생자들 기리는 그러한 추모 기간으로 정하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함께 하는 걸로, 또 세월호 4.16 연대와 같이 우리 민주주의 국민의힘이 함께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과 또 우리 관악구 또 여러 쪽에서 오신 모든 분들께 제가 생각했던 내용 이렇게 대화를 말씀드리면서 제2의 민주화운동에서 우리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신부님 아까 그 신자유주의 말씀하셨는데, 많이 알진 못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전체의 흐름을 보면 어떤 그 신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그 조급증이 생각보다 아주 다수의 그 사람들한테 깔려있지 않나. 특히 그 자본주의는 어떤 그런 그 약육강식의 그 논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교회 그 문헌을 보고 이렇게 하면 그 신자유주의의 위험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얘기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수의 국민들, 그러니까 기득권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신자유주의의 어떤 그런 그 흐름에 편승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아주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참 아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과연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닿게 할 수 있는 말이 참 적어요. 저로서는. 신부님 혹시 좀 그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네.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강의할 때는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분열적 존재예요. 그리고 욕심이 있는 탐욕적 존재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원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개인주의, 또 이기주의, 탐욕이 있습니다. 그거를 깨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교의 기초도 다
자기 수행에서 시작을 하고 모든 종교가 극기,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는 지금 이런 자본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욕심과 탐욕이 우선하고 있어요. 탐욕이.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도교만 하더라도 뭐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성서의 가르침은 훌륭하지만 교회 자체가 자본주의와 손잡고 가지 않느냐 이런 그 비난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에 이제 일독서에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데 초기 교회에 보면 2장과 4장에 나오는 초기 교회 공동체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물론 이제 소수니까 가능한 거죠. 이런 정도의 소수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두 함께 내놔서 공동으로 사용한다. 공유사상.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이제. 공유사상 그러면은 우리가 괜찮고, 공산사상 그러면 우리는 좀 섬찟하는 거예요. 남북 그게 되게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말로 공유와 공산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 외국어는 똑같은 거예요. 커뮤니즘, 커뮤니티, 커뮤니언, 커뮤니케이션. 이게 다 일치, 친교, 나눔, 공동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그래서 칼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주장하게 된 게 성서에서 가져온 거예요. 나눠 가져라, 나눠라. 나눠라. 근데 독식을 한다는 거예요. 독식. 그래서 성서의 기본적인 원리는 나눠야 된다. 그래서 이 이자를 받는다든지 돈놀이 한다든지 이런 건 성서의 원리와 어긋나는 건데 지금 우리 이제 프란치스코 새 교황이 세계적으로 지금 추앙받고 있는 이유도 그런 원칙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바티칸 자체가 그렇게 안 변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황님도요, 그렇게 좋은 말씀 하시지만 이태리에서 얼마나 힘이 드시면 거기도 조갑제 같은 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에와 델라스라 밀라노에 있는 신문이 매일 교황 비판해요. 먼저 교황 때가 편안했다. 지금 교황 불편하다. 맨날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이태리 그 조갑제 같은 놈이 있구나. 그랬는데 힘듭니다, 이제. 근데 그분이 이제 바티칸 내에서 막 그 관리들이 있죠. 추기경들한테 막야단 쳤어요. 여러분들 목이 뻣뻣한 자들이다. 영적 치매 걸린 자들이다. 돈 좋아하고 큰 집에 살기 좋아하고 그게 무슨 성직자들이냐. 막야단 쳤어요. 근데 바티칸에 있는 그 자들은 우리 청와대에 있는 관리하고 똑같거든요. 그 개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교황이 상당히 힘드는 건데 교황이 그 바티칸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우리 각자 아까 질문하신 분께서 지금 어디서 일하시죠?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그 노동사목 서울교구서부터. 근데 서울교구 뭐 주교님부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이제. 그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쪽 짧은 글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저도 그렇고 예수 팔아먹는 자들.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사셨는데 예수님 팔아먹고 사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상업주의 이런 걸 우리가 타파해야 된다. 근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각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도 지금 왜 봉사하시는 분들 나누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초점 맞추는 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정치가 개혁이 돼야 된다. 우리들이 돈 주고받는 건 몇 푼 됩니까? 근데 보세요. 그 기업가들이나 이놈들이 주고받는 돈은 이건 억만 단위잖아요. 억만 단위. 그래서 정치를 하여간 우리가 맑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치개혁 운동에 저는 좀 이렇게 초점 맞추고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사회복지나 그쪽에도 초점 맞추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국 사회에서 1차적인 것은 정의가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정의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라디오 볼 때 아니 대한민국에 장차관이라는 사람들 공직자라는 사람들 보세요. 도둑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다 도둑이잖아, 도둑. 그런 자들을 내리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국민이 깨어나야 되는데 우리 국민이 깨어나는 만큼 그 정치도 밝아지는 겁니다.
그 뭐 정치인만 썩었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맑아져야 돼요, 이제. 그런 내용들로서 이런 뭐 사회 정화 운동이랄까 또는 탐욕을 청산한 운동이랄까 이런 거를 함께 이렇게 펼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우리 질문하신 분도 함께 노력하셔야 되고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이제. 이상과 실천, 관념과 실천 대단히 어렵긴 하죠. 저도 여기 다니면서 제가 이제 주일날에는 이제 저 지금 은퇴했기 때문에 여기 관악구에 있는 쑥고개 성당이라고 조그만 성당에서 어린이 미사 제가 어린이들하고 같이 해요. 어린이하고 노니까 참 좋고 또 성경에 어린이와 같이 돼야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어린이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가 함축하는 게 뜻이 많지만 그게 진실돼야 된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 작아져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 오신 분들 상대적으로 순수하고 작고 깨끗하니까 가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친지들, 친하신 분들 설득시키면서 외연을 이렇게 넓혀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뒤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신부님이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뭐 이렇게 안기부 옛날엔 중정이죠. 중앙정부에 했을 때 그 중정 직원이 그 종북 세력 아니냐 북한으로 가라. 뭐 또 심지어 뭐 중정 직원이 안기부 직원이 아니더라도 일부 사람들도 뭐 이렇게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뭐 강의일 주교님이라든지 뭐 신부님이라든지 이렇게 뭐 이렇게 종북 세력 아니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신부님 자체도 본인도 혹시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떤 성직자의 그 신분으로서 또한 그 사제의 신분으로서 혹시 이렇게 좀 이렇게 흔들리시지는 않으셨는지 또 그럴 때마다 많이 흔들리셨으면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70년, 80년대 때 민주주의 중에 학생들이 하는 그 노래 중에 흔들리지 말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 항상 불렀더니 안 흔들려요, 그냥. 그 다음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항상 쌩쌩하잖아요. 그런 노래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어느 본당이세요? 신도림동. 오셔서 참 고마운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거 참 녹음이 되니까 여기선 욕을 못 하겠어, 내가. 제가 조금 과한 말을 하곤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근데 가톨릭 신자나 개신교 신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야. 예수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셨으면 안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 대사제, 정치인들, 율법학자들 막 야단쳤어요. 꾸짖었어요. 이 독사의 족속들아, 악마의 후손들아, 위선자들아. 그래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이건 무슨? 지금도 똑같이 하느님을 믿는 자들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아들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 시대가 죽인 정치와 종교가 죽인 타살당한 청년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가 죽이고 그 당시에 정치가 죽인 거예요. 지금 이 종교 그렇게 말하는 신자들 그거 다 짝퉁이에요. 그 신자 아니에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간을 가지고 있는지 제 앞에 그런 사람은 오지도 않지만 오면은 내가 그냥 입을 이렇게 그냥 해주죠, 뭐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다 짝퉁이야, 짝퉁. 그리고 보수라고 그러는데 보수는 지키고 수직하는 거야. 민족의 가치를 지키는 게 우리가 보수예요. 이 새누리당 이거 다 짝퉁입니다. 조선일보 다 가짜야, 가짜, 짝퉁이야. 우리가 진짜 보수야. 보수는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진짜 보수가 앞으로 나가는 진보주의자입니다, 이제. 이런 신학적인 가치를 몰라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하면, 정신병이나 가쇼 그래요, 제가 그냥.
정신병자들한테 어떻게? 정신병원에 가라 그래야지. 우리가 그렇게 정신병에 걸렸어요, 모두 다. 그거를 우리 형제님이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네. 예수님은 누구신지 처절하게 십자가 못 박혀서 타살당하신 분이야.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